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언젠간 보답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너무도 큰 착각을 했던 거야. 부산의 어느 시장 골목, 비린내가 가득한 생선가게 앞에 늘 서 있는 여인이 있다. 쭈글쭈글한 손등, 오래된 앞치마, 그리고 굳게 담은 입. 그녀의 이름은 윤혜숙. 이제 80세가 다 되어가지만 그녀는 한때 온 동네에서 살아있는 어머니의 전설이라 불렸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5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 장민규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윤혜숙이 36세 되던 해였다. 그 충격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잠시. 그녀는 곧바로 현실과 마주했다. 5명의 자식, 아무런 수입 없는 빈 지갑, 그리고 차가운 세상. 그날 밤 혜숙은 자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묵묵히 울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일어났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전사이자 생존자였다. 낮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에는 뜯어진 옷을 꿰매며 시간을 보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쉬지 않았다. 약해질 시간이 없었다. 나는 엄마다. 엄마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남편의 제삿날도, 태풍이 몰아치던 날도 그녀는 생선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생선을 손질하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아줌마, 웃으면서 팔아야지. 이 얼굴로는 고등어도 도망가겠네. 참다 못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굵은 소금 봉지를 들이부으며 말했다. 이 소금은 생선 비린내만 없애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인간도 쫓아낼 수 있거든. 시장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자존심을 팔아가며 생선을 팔진 않았다. 그녀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자식들 때문이었다. 가장 든든했던 건 첫째 아들 장도윤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을 돌보고 늦게 들어온 엄마의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러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나중에 내가 엄마의 팔이 되어줄게.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믿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언젠간 아이들이 보답해주겠지.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믿음이 언젠가는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되돌아올 거란 사실을. 윤혜숙은 자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예전엔 어깨 위에 얹힌 무게가 너무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자라 제 몫을 해내는 듯 보였다. 첫째 장도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던 날, 혜숙은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생 끝에 얻은 보상이었고 이 눈물은 아픔이 아닌 자부심이었다. 우리 도윤이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둘째 장준영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혜숙은 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 땅 한 구석까지 팔았다. 지인들이 아들 자랑을 할 때면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눈물을 삼켰다. 셋째 장혜진은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넷째 장지은은 22살에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듯 보였다. 막내 장민재만이 아직 방황 중이었지만 언젠가는 자리를 잡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어느 여름 아침 생선을 포장하던 혜숙은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윤혜숙 어머니 되시죠? 안타깝게도 아드님 장도윤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지며 탁자 위에 부딪혀 금속성 소리를 냈다.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불과 전날 밤 도윤은 엄마에게 저녁은 드셨냐며 안부 전화를 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차가운 시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아들이 이제는 차디찬 주검이 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살했다는 것이다. 직장 내 내부 고발자라는 오해를 받아 감사에 들어가며 심한 압박과 외면을 견디지 못한 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혜숙은 울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손에 유서를 꼭 쥐고 말한다. 우리 도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항상 마지막에 밥을 먹던, 남을 먼저 챙기던 아인데 장례가 끝나자 혜숙은 휴식 없이 바로 시청 앞에 섰다. 손에는 조악하게 만든 팻말이 들려 있었다. 제 아들의 명예를 돌려주세요. 선한 사람의 죽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처음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그녀는 매일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외쳤다. 결국 한 달 후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도윤을 고발했던 동료는 사실 무근의 내용을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혐의는 허위였고 도윤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극심한 슬픔에 빠진 와중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른 내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형의 죽음을 보고 배울 줄 알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장례 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는 준영이었다. 엄마, 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지 3주도 안 되었는데 그는 전화로 돈을 요구했다. 혜숙은 전화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다. 넌 지금 형이 아니라 돈이 먼저냐? 회사도 그만두고 생활비가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타고 준영의 집으로 향했다. 예전의 고급 아파트는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 찬 폐허 같았다. 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망쳤어요. 나는 신용불량자예요. 셋째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사위가 전화를 걸어 혜진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 도착했을 때 혜진은 공동 현관 복도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고백했다. 엄마, 나 바람났어. 상대는 아이 부모였다. 유치원 교사가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녀는 등 돌리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혜진의 눈빛에서 죄책감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느껴졌다. 지은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혜숙이 병으로 쓰러져 누워있던 날 지은은 죽 끓인다고 찾아왔다. 혜숙은 감동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지은이 장롱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고 있었다. 엄마는 큰오빠한테 다 퍼주면서 왜 우린 못 도와줘? 엄마 돈 아니야? 우리 것도 있잖아. 엄마의 병보다 돈이 먼저인 자식. 혜숙은 말문이 막혔다. 막내 민재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직업도 없고 직장에 들어가도 반나절을 못 버티며 계속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장까지 찾아와서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다. 엄마, 내 친구들 다 차 있어. 나도 차 있어야 출근을 하지. 일을 해야 차를 사는 거지. 차가 있어야 일을 하겠다는 건 핑계야. 그럼 안 해. 엄마가 안 사주면 나는 평생 백수로 살 거야. 협박이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요구만 하는 아들. 자식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칼날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릴 때 그녀가 보호막이 되어줬지만 이젠 그들이 그녀를 찢고 있었다. 건강도 악화되었다. 당뇨 판정을 받고 시력이 떨어지고 장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동안 일했던 시장 자리를 정리할 때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이웃이 말했다. 이제는 혜숙 씨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하지만 살아보려는 순간 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준영이었다. 그는 말한다. 엄마, 그 땅, 그거 팔면 우리 좀 나눠줄 수 있죠? 과거의 자식들이 그토록 비웃던 땅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수십 배로 가격이 올랐다. 예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땅. 이제는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다. 지은은 손주까지 데리고 와 애원했다. 엄마, 손주 생각 좀 해줘요. 민재는 대놓고 말했다. 엄마, 죽을 거면 재산은 나줘. 그래야 의미 있지 않아요?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자식이란 부모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 돌아오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조용히 땅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에 사용했다. 나머지는 상속인 없는 계좌에 등록, 사망 전 기부 조건으로 전환해버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몇십 년을 생선 비린내 속에서 5 자식을 먹이고 입히며 살아온 윤혜숙. 늘 자식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눈물 속에서 깨어나 홀로 다시 일어섰다. 땅을 팔고 일부를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햇살이 부드럽고 공기가 맑고 무엇보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불러놓고 돈을 뜯어내는 자식들이 없는 곳이었다. 이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했다. 이삿날 혜숙은 낡은 앨범들을 꺼내 불에 태웠다. 그건 증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한때 행복했었다 는 환상과의 작별식이었다. 그녀는 새로 산 작은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다. 나는 윤혜숙이다. 누구의 지갑도 누구의 뒷바라지도 아닌 한 사람으로 살겠다. 혜숙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허브차를 우려 마시고 마당에서 꽃을 손질하며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읽고 때론 노을 아래 산책을 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였다. 어느 날 오랜 친구 강미자가 찾아왔다.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혼자 있어 외롭진 않아요? 혜숙은 조용히 웃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날 갉아먹는 건 이제 못 견디겠더라. 미자는 아무 말 없이 혜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오래도록 걸었다. 혜숙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같은 방향을 보는 마음이라는 걸.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과 민재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어머니는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부를 결정했으므로 재산 분할이 무효다. 우리는 정당한 상속권을 요구한다. 혜숙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구나. 조정일. 혜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그녀 앞에 앉은 자식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닌 낯선 탐욕 그 자체였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린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게 분명해서요. 혜숙은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긴 내 정신건강진단서, 종합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내가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영상이 있다. 나 아직 멀쩡해.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엄마는 자식을 안아주는 사람이야. 법정에서 싸우는 상대가 아니야. 소송은 기각되었다. 혜숙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머니로서는 졌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이기고 있다. 몇 달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화도 내지 않았다.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혜숙은 커튼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민재가 돌아서려는 순간 창문을 열고 말했다. 내가 아플 때 병실 한번 안 왔던 네가 이제 와서 왜 찾니? 너는 내가 약할 땐 도망치고 내가 다시 일어서니 달려오는 거야. 너한텐 내가 사람이 아니야. 그저 돈으로만 보이지?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언론에까지 퍼졌다. 5 자식이 있음에도 전 재산을 기부한 어머니 라는 제목으로 방송되고 신문에 실렸다. 수많은 단체들이 혜숙에게 강연 요청, 인터뷰 제안을 해왔지만 혜숙은 모두 거절했다. 대신 매주 수요일 보육원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어느 날 7살 아이 은비가 혜숙에게 안기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한테 진짜 할머니 돼주면 안 돼요?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좋은 엄마는 못 됐지만 좋은 할머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노년의 혜숙은 그렇게 자신의 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은 하지 말고 내 유골은 바다에 뿌려주세요. 그 바다는 내가 인생을 버틴 곳이자 새롭게 태어난 곳이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나를 위해 운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진심으로 울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안아줬어야 했어. 혜숙은 졌지만 이겼다. 자식에게는 졌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완벽하게 이긴 것이다. 양평의 언덕 위 조용한 시골 마을. 해가 뜨면 윤혜숙은 늘 현관 앞 나무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다. 아무런 연락도 방문도 전화도 없는 고요한 아침.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할 틈이 없었다. 보육원에서 동화책을 읽어준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벤치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고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끝까지 읽어주기만 하세요. 글씨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편지 속에 눈물로 번진 글씨로 적었다. 엄마, 돈이 아니라 용서를 부탁드리러 씁니다. 유산도, 분배도 원하지 않아요. 엄마를 법정에 세운 그날부터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딸을 안고 있으면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한 번만.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혜숙은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다.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상실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자식들이 어릴 적 그린 생일 카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인 유치한 손글씨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지은에게 답장을 썼다. 지은아, 내 편지를 읽고 나서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엄마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한 번쯤 다시 마주 앉아 차 한잔 나눌 수는 있을 것 같구나. 다만 이번에는 무엇도 바라지 않고 와주었으면 한다. 오직 내 진심만 들고 오렴. 일주일 후 지은이 나타났다. 화장도 핑계도 없었다. 그녀는 국화차 한 병을 들고 문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나눴다. 그 침묵은 과거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건 고요한 치유의 침묵이었다. 귀가하기 전 혜숙은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내 딸도 데려와. 엄마가 어떤 엄마를 길러냈는지 스스로 보고 싶구나.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나는 준영, 하나는 민재였다. 준영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예전 해수기 시장에서 쓰던 수입 장부 복사본을 함께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 나는 어릴 적엔 엄마가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그토록 애쓰셨던 거였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천천히 갚아가고 싶어요. 민재는 단 한 문장만 적었다.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습니다. 다시 한 번만 혼내주세요. 해숙의 마음 한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장난을 걸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해숙은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신장 이상이 발견되었다. 소문은 퍼졌다. 그리고 기적처럼 네 자식 모두가 병실로 찾아왔다. 한 명씩 조용히,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눈을 뜬 해숙은 흐릿한 시야로 네 자식을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지은이 먼저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너무 늦었죠? 해숙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직 살아있으니 늦지 않았어.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돈은 남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몇 주 후, 그녀는 작고 단정한 자택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음식도, 선물도 없었다. 단지 손으로 직접 쓴 편지 4통이 준비되어 있었다. 각각의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같았다. 나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에게 단 하나를 남긴다. 용서라는 유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내가 평생 쥐고 있던 마지막 힘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이제 해숙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안았지만 그 안음 속에는 의무도, 미련도, 기대도 없었다. 단지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따뜻함만이 있었다. 양평 언덕 위 고요한 집. 윤혜숙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눈도 흐릿해졌지만 그 목소리엔 여전히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당한 어머니가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도 미움을 품지 않은 강한 사람이었다. 자식들과 다시 마주한 지 수개월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한 변화들이 해숙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지은, 넷째 딸, 과거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유산을 두고 소송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유치원 시간제 교사로 일하며 매일 아침 칠판에 이런 글귀를 적는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려고 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녀의 딸 하나가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는 나를 싫어해? 지은은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외할머니는 네가 아니라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바르게 살아서 언젠가 할머니도 다시 웃어주실 거야. 준영, 둘째 아들. 한때 빚더미에 앉아 엄마에게 분노만 쏟아내던 그는 이제 택배기사로 일하며 땀 흘려 번 돈 중 일부를 별표 해숙 장학기금 별표에 매달 기부하고 있었다. 기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비를 돕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는 이체할 때마다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자격 없는 아들로부터 매일 착해지려 노력 중입니다. 민재, 막내, 오토바이 사달라고 협박하고 백수로 살던 그. 지금은 수원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다. 처음엔 잠시 버틸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를 꼭 잡고 말했다. 자식들 다 버렸는데 너라도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에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후로 그는 그 요양원의 정식 직원으로 남았다. 자신이 상처 준 엄마에게 대신 사죄하듯 노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발을 씻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혜진, 셋째 딸. 과거엔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깨뜨렸던 사람. 이젠 초등학교 근처에 작은 빵집을 열었다. 빵 진열대 위엔 항상 이런 문구가 놓여 있었다. 이건 엄마에게 배운 빵입니다. 인내, 따뜻함, 그리고 약간의 반성. 혜진은 매주 한 번씩 기부용 빵을 몰래 포장해 지역 아동센터에 보냈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그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말만 남겼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변화는 마음으로 느껴졌다. 가을, 양평의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고 공기는 차분해졌다. 해숙은 최근 신장 치료를 받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어느 날 아침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상자 안에는 사진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첫 장엔 지은이 하나의 손을 잡고 등원하는 사진과 글이 적혀 있었다. 외할머니, 다음엔 아이 손을 잡고 찾아갈게요.
아이에게도 할머니의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요. 두 번째 장애는 준영이 상간 지역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진. 세 번째 장애는 민재가 요양원에서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주는 모습. 마지막 장애는 내 자식이 집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문구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얻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가 주셨던 착함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11월 25일 해숙의 81번째 생일. 케이크도 선물도 잔치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해숙은 내 자식을 모두 곁에 두고 있었다. 그 누구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땅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포옹, 그리고 짧은 고백이 있었다. 엄마,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우린 엄마를 버렸지만 엄마는 끝까지 우릴 버리지 않으셨어요. 해숙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바라봤다.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눈빛은 어릴 적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며 달려오던 그때와 똑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용서의 웃음도 아니고 화해의 웃음도 아니었다. 그건 마침내 사랑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느낀 미소였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열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늦게 온 사랑도 소중하다. 진짜 사랑이라면 제 시간이 아니어도 기적은 일어난다. 3월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윤혜숙의 작은 정원에도 새싹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숙은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병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쉴 때가 온 거구나. 소식은 자식들에게 곧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고 유산을 두고 다투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닦아주고 간병을 나누었다. 민재는 조용히 새 이불을 가져와 어머니의 등을 편안하게 받쳐주었고 지은은 정성스럽게 오렌지를 깎아 차를 준비했다. 혜진은 빵집 일로 바빴지만 매일 오후 딸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다. 준영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한 연잎차를 병상 곁에 놓고 갔다. 어느 흐린 오후 자식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쉴 때 해숙은 봉투 하나를 꺼내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이 준영에게 전해주렴. 어머니가 남기고 싶었던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 준영아, 넌 어머니가 가장 마음 아끼던 첫째였다. 어머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었고 네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날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조용히 엄마 곁을 지켜준 건 너였다. 고맙다. 지은아, 네가 엄마가 아플 때 돈을 훔쳤을 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가장 먼저 건넨 것도 너였다. 엄마는 그것을 기억하고 용서했다. 혜진아, 네가 상처를 줬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먼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의 길을 열었던 사람도 너였다. 내 빵집이 오래도록 따뜻한 향기로 남길 바란다. 민재야, 한때는 뭐든지 요구하던 막내였지만 지금은 노인을 돌보며 울어주는 아이로 자랐다. 내 안에 어머니의 그림자를 받단다. 그 따뜻한 선택에 감사한다. 점점점. 어머니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는 건 마음에서 우러난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진심을 받아들이는 용기. 실수를 고칠 수 있는 힘. 그리고 귀 기울이는 마음. 지금처럼 착하게, 따뜻하게 살아가렴. 돈에 눈이 멀지 말고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렴. 사랑한다. 어머니. 일주일 후 해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자식들은 다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함께 모여 해숙기금을 확장하여 아동, 고아, 저소득 가정의 교육과 위료를 돕는 복지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몇 년 후 어느 작은 마을의 도서관, 9살 소녀가 해숙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글귀를 발견했다. 그 어머니는 돈을 남기지 않았지만 빛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빛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늘 궁금했다. 왜 자신에겐 친구들처럼 자주 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없을까? 어릴 적 엄마 지은에게 물어보면 엄마는 늘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외할머니는 그냥 조금 멀리 계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는 그래도 편지를 쓰곤 했다. 외할머니, 저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나갔어요. 오늘은 비가 왔어요. 외할머니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그 편지들은 대부분 엄마 서랍에 들어갔고 발송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나야, 외할머니야, 편지 잘 받았단다. 비 오는 날
너도 우산 꼭 챙겼니?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도 착하게 지내렴. 언제든 보고 싶구나. 그 편지는 짧았지만 하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꿈에 그렸다. 머리가 하얗고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따뜻한 손을 가진 할머니. 그리고 어느 봄날 드디어 엄마와 함께 양평이라는 곳을 찾았다. 작은 마을, 벚꽃이 흐드러지는 길 끝에 조용한 집이 하나 있었다. 현관 앞에 놓인 휠체어,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작은 노인. 지은은 작게 말했다. 하나야, 인사드리렴. 여기 내 외할머니시여. 하나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하나예요. 혜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하나의 손을 잡았다. 손등이 따뜻하고 거칠었다. 그래, 우리 하나, 편지 잘 봤단다. 하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외할머니, 저 동화책 읽어주세요. 그날 혜숙은 예전 보육원에서 읽어주던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 이후로 하나는 매주 엄마와 함께 양평을 찾았다. 때론 그림을 가져가고 때론 학교 이야기를 했다. 혜숙은 점점 더 말이 줄었지만 언제나 미소로 반응해 주었다. 그리고 혜숙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는 외할머니가 남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작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다. 언니는 왜 여기서 책 읽어줘요? 하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책 한 권이 아이 마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날 밤 하나는 외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속삭였다. 외할머니,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심은 결국 닿을 수 있다는 거요. 사진 속 혜숙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기적은 아직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듯이.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